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실제 이제 국내 정치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제 향후 앞으로 과연 우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눈여겨봐야 할 주요 국내 당장 우선 국내 정치적인 면에서 주요 쟁점 이슈가 되는 게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뭐 국내 정치적으로는 한편에서는 또 그렇지만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뭐 레임덕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제는 재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밀어붙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러다가 뭐 재선 뭐 3선 해볼까 할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지금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은데 향후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어떻게 될지 물론 그 모든 거는 트럼프 본인에게 달려 있겠지만 하상원 교수님 먼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당장 우선 백악관 들어가자마자 주요 지금 당장 쟁점이 뭐가 있을까? 가장 본인이 신경 쓸 만한 이슈들이 뭐가 있을지부터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좀 여전히 이제 독특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 입장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라는 정치인을 추적하는 게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미국 정치인, 특히 이제 주요 대통령과 같은 주요 정치인을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대통령 당선인 혹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안 하고 이걸 잘 좀 걸러서 들어야 되는데 예,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말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제 그걸 나눠야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내 정책이건 대외 정책이건 어떤 식으로 될지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트럼프의 말을 4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트럼프가 말을 안 한 거가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중요한데 트럼프 입에서 안 나온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말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자격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트럼프가 말을 했는데 세게 얘기도 하긴 했는데 대통령 자격으로 혼자 하기 쉽지 않은 일. 이게 이제 세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가 말은 하는데 절대 할 수 없는 일. 이런 식으로 4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봐야 그래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정헌법 22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백악관에 복귀하고 4년 지나고 나서는 트럼프에게는 이제 재선의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뭐 3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4번째 해당하는 거죠. 이제 말은 하지만 절대 할 수 없는 일. 예. 근데 이제 4년 대통령 임기 동안 그럼 이제 뭐를 할 거냐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실컨 조컨 이전 행정부인 바이든 행정부가 뭘 했느냐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좀 봐야 되는 게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산업 정책, 두 번째로는 이제 통상 정책, 세 번째로는 안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민 정책, 이렇게 좀 4가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 거기에 더 추가하자면 조세, 뭐 이런 걸 이제 들 수가 있을 텐데요. 간략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산업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바이든 4년 동안 봤듯이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미국 행정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것들을 이제 제대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회를 통해서 법도 만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보조금을 투입을 해서 미국의 산업을 어떤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첨단 산업에서의 지위를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아마도 중국이겠죠.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그 경쟁에서 이제 이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그 장외에 서 있는 트럼프는 시큰둥했죠. 예, 왜 도대체 연방 정부가 그 돈을 들여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리고 뭐 백보양보해서 생각을 하자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시장 그 경제 정책은 시장 행위자들이 알아서 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뭐 좀 지나치다 싶으면 정부가 가끔 규제를 했고 뭐 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즉 혁신은 시장 행위자로부터 나온 거지 이렇게 연방 정부 차원에서 돈을 갖다 붓는다고 해가지고 혁신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그걸 바꾼 게 바이든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이 4년 동안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산업 정책의 틀을 어느 정도 바꿀 거냐. 본인 입으로는 가끔씩 이거 완전히 다 뜯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뭐 반도체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IRA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 중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중에 없앨 거 혹은 약화시킬 거, 절대 못 없앨 거, 이런 걸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우려하시는 분들의 우려만큼은 이 산업 정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큰 방향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이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통상 정책인데, 이거는 뭐 트럼프의 전매 특허입니다. 이제 관세 때려가지고 굴복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관세를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때리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선 가능합니다. 이제 연방의회가 관세 부과권을 갖고 있지만 그 상당 그 부분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름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제 통상정책, 특히 관세 때리는 거는 대통령 트럼프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할 거냐라는 문제고, 흔히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뭐 보편관세 10%, 뭐 20% 이런 게까지 가능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관세를 때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제 경제적인 부작용.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고, 뭐 그들이 결국 바이든 안 찍고 민주당 안 찍고 해리스 안 찍고 이제 트럼프를 찍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득을 본 것도 있는데, 그런 이제 물가 상승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관세를 그렇게 때릴 것이냐, 이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안보 관련해서는 좀 특이한 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지금 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근데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지금 트럼프 머릿속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은 우크라이나보다는 이제 러시아한테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태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영마가들은 빨리 그 유럽이나 이런데 중동에서부터 철수를 해서 우리의 모든 이제 화력, 관심을 이제 중국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안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쪽 그리고 이제 중동 쪽에서는 뭐 발을 빼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한데, 다만 여기서 이제 영마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정말로 중국에 집중을 할 것이냐는 저는 좀 아직까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최근 들어서 중국을 안보 위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지금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중국의 안보 위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최근에 뭐 틱톡 금지법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보면 과연 트럼프 머릿속에는 중국이 안보 위협의 대상인가, 이건 지금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향후 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문제는 지금 벌써 싸움이 났죠, 안에서. 그러니까 이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그 백인 고졸 출신 노동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던 그런 이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 많이 들어와서 미국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 뭐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받아들여서 이제 지지한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 이민자를 받지를 않겠다. 뭐 이게 뭐 아니면 지금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겠다. 이 공약을 실행을 하기에는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녹록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농축 수산업에 많이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H-1B 그 비자, 그래서 좋은 인력들,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들을 이제 특히 이제 스템 영역에 있는 인재들을 이제 유학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본국으로 가는 건 뭐 자유긴 하지만 가는 대신 이제 미국에 앉아서 이제 직장을 구해가지고 H-1B를 받고 뭐 그린 카드를 얻고 나중에 시민권까지 이제 따면서 미국의 첨단 산업에 기여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 이 마가 세력들은 그것도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그럼 대부분 다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일 텐데 이런 것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네가 얘기했지 않았냐? 우리는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게 마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 마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아시아에서부터 오는 뭐 교육 수준이 높은 스템 영역의 그런 인력들을 더 지금보다 많이 받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이제 트럼프 진영 내에서 싸움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생각은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플루토크라시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와 동일한 생각으로 그래서 미국 산업 그리고 미국의 경제에 기여를 할 만한 외국인들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지금 것들이 전부 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국내 정책, 국내 정치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쟁점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금권 정치 플루토크라시 관련해서는 아마 중국 관련해서도 좀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라는 회사가 지금 요번에도 보니까 중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과 전면적인 무슨 뭐 그 경제 전쟁이라든지 뭐 무역을 금한다는 거는 그렇게 보면 오히려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가장 큰 손해일 테니까 그게 과연 대중국 영향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그 애플 그 아이폰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폰 같은 경우도 사실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데 근데 아이폰 관련돼서는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때리긴 때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기업 간데 중국의 공장을 운영을 해갖고 엄청난 이득을 얻는다. 그럼 이제 그 엄청난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로비스트를 고용을 할 것이고 그 로비스트들이 트럼프 행정부 혹은 이제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엄청나게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결정적인 부분에는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역시 뭐 트럼프 본인이 되기를 중요하지만 트럼프가 제일 가깝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업, 이 돈 많은 부자들의 이 입장이나 입김이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교 정책 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방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미 교수님도 뭐 통상 안보를 조금 얘기는 해주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최근에 그 미국의 포린 어페어스라는 대표적인 외교 잡지 올해 1월 첫 신년호에 그 미치 맥코넬이라는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였죠. 뭐 몇십 년을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을 대표하는 우리도 지금 거의 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야말로 트럼프 1기 때부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외교 잡지에 원래 국내 정치 전문가인데 외교 잡지에 쓰면서 한 얘기가 뭐 또 프라이스 오브 뭐 리트리트 앤 프라이머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지금 취하려는 고립주의 이런 거를 마가에 입각한 그러면서 세계 정치에서 이렇게 리트릿이라는 게 후퇴한다는 건데 그러한 정책을 편다면 미국에게는 큰 손해일 것이다라는 걸 경고하는 듯한 이제 그런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좀 고립주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동맹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의 입장이 좀 보인다면 여전히 공화당을 중심한 미국의 전통주의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세계의 리더나 경찰 노릇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대립하는 것 같은데 크게 봐서는 그것이 과연 앞으로 진짜 어떻게 펼쳐질지 내지는 그것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뭐 중동 아니면 대중 정책 이런 것 등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 같은지 한번 우리 차 교수님께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이제 미치 맥코넬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이 이스태블리시먼트 또는 블로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입장을 대변할 텐데요. 그래서 뭐 아까 언급했던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는 뭐 퀸시 연구소에서 했던 이 연설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도 더 주적같이 다뤘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마가가 반대해야 될 어떤 기성 권력의 화신 중에 한 명으로 미치 맥코넬을 지목하면서 자기가 84년생인데 이 맥코넬은 84년도부터 워싱턴에 있으면서 손을 대는 정책마다 다 실패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신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트럼프 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립주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사실 고립주의라는 개념은 좀 다루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미국의 고립주의만 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로센트릭한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했지만 실제로 대외 개입을 삼갔지만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것은 뭐 대륙 팽창기의 미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멕시코인이나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컨티넨탈 엠파이어 대륙의 제국을 건설해가는 팽창하는 국가였고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으로 와도 이제 거기 이렇게 되면 서반구 전체 이 세력권을 형성해가는 국가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 19세기의 미국 외교 정책을 고립주의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태의 일부분만을 지칭하는 걸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역사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정부를 얘기할 때의 고립주의라는 표현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국이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보다는 마치 19세기처럼 자신의 어떤 세력권을 구축해가는 그런 강대국으로서의 현실주의적 강대국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하는 게 우리가 지금 고립주의라고 부르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트럼프 2기뿐만이 아니라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지금 쭉 봐오는 트럼프 등장 이후에 봐오는 미국의 변화라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미국의 역할 개념이 변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롤 컨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놓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라는 것은 이제 뭐 자유주의적이고 자비로운 패권국이었죠. 맥코넬이 얘기한 그런 식의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등장 이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미국의 어떤 자아상이랄까, 역할 개념이라는 것은 우린 그런 거 이제 하기 싫다. 그래서 비자유주의적이고 강압적인 형태의 패권 국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패권 뭐 국제 공공재 제공 다 모르겠고 그냥 하나의 아주 강한 강대국으로서 좁은 의미의 국익만 추구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방향으로 점점 이행해 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주의자들, 특히 이제 마가 세력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국제정치관이랄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앞서 이제 19세기 미국처럼 어떤 레알 폴리틱, 현실 정치 또는 뭐 힘의 정치, 마흐트 폴리틱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이디 벤스나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늘상 하는 얘기를 보면 일단 단극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다극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 새로운 구조 때문에 미국이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리트렌치, 후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고립주의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 나오고 중동에서 나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굉장히 현실 정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수위 전략, 프라이머시, 그 최강대국으로서의 국력은 보존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른 강대국들, 중국과 러시아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을 그리고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것은, 이런 어떤 거대한 체스판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끝장을 보자, 뭐 전쟁을 하자, 저들을 민주화시키자, 이런 식의 어젠다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라고 하는 세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으로서 일종의 타협, 외교적 타협적인 이 상황을 이끌어낼 것이냐, 그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찾을 것이냐를 이제 최종적인 지향점으로 삼는 거죠. 뭐 마치 19세기 유럽 강대국들이 컨서트 파워, 유럽 협조 체제를 만들었던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세계관 속에서 외교 정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가장 중점이 될 외교 안보의 토픽은 크게 보면
3개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인 이 선을 긋는 과정. 어디까지가 미국의 세력권이고, 어디까지가 러시아의 세력권이고, 어디까지가 중국의 세력권인가라고 하는 그 선긋기 과정, 19세기적인 이야기죠. 그런 세력권의 세틀먼트 타협 과정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보게 될 트럼프 외교 정책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뭐 한 4가지 정도의 이슈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맥락 속에서 최근에 와서 뭐 트럼프가 캐나다 자꾸 얘기하고 파나마 운하 얘기하고 그린란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엉뚱하고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현실 정치나 세력권 정치의 측면에서 보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1차적으로 착수하려는 것은 마치 19세기처럼 이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구에서의 자신의 세력권을 공고하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처럼 북극권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 파나마 운하처럼 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어떤 영향력 확대를 막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을 빠르게 종전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또는 러시아와 서구 사이에 이 세력권의 선을 결정해가는 과정인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한국전쟁식의 타협으로 가지 않을까, 일정한 영토를 인정하고 중립화 비슷하게 가는 그 상황이 올 것 같고, 근데 이것이 러시아와의 타협 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약간 뭐 반은 우스갯소리처럼 뭐 트럼프가 러시아에 예전에 뭐 호텔에 갔다 사진이 찍혀서 저런 모습을 보인다, 아니면 독재자를 사랑해서 러시아와 타협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현실 정치나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와 다시 화해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은 뭐 일정 부분 논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군행전 시절에 중국을 이용해서 중국과의 화해를 통해서 러시아, 소련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일종의 뭐 역키신저 전략인 거죠.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을 밸런싱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은 이건 역시 굉장히 현실 정치적인 책략이라고 보이고요. 세 번째로 중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지만 이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말들을 가만히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 협정을 재부활시키려는 노력이고, 아브라함 협정을 부활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반이란 세력의 세력 균형을 맞춰놓고 그것이 안정화되면 미국은 빠지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일종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현실주의 또는 오프쇼 밸런싱적인 입장에서 중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초점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 바로 이제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역시 대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 대만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대만 문제를 볼 때 민주주의 뭐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뭐 낸시 펠로시처럼 민주주의라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미중 간의 세력권을 지금 긋는 과정에서 대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중경제의 중요한 이 지점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방어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지경학적인 차원에서 계속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형태로 이 대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도 우리가 좀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미국의 현실주의 내부에서도 대만에 대한 입장이 좀 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류적인 입장은 분명히 중국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최전선에 대만이 있기 때문에 대만을 중시해야 된다. 미국이 반드시 방어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뭐 크리스토퍼 레인이나 찰스 글레이저 같은 사람은 이게 중국에게는 대만이 바이털 인터레스트, 사활적 이익인 게 분명하지만 미국에게 꼭 그런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일종의 컴프로마이즈, 타협 지점으로서 대만을 뭐 중립화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떤 현실주의적인 차원에서 미중 경쟁을 바라보고 대만을 바라보는 입장이 강화되는 것이 현재 미국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그 내부에서 대만을 그러면 끝까지 방어할 거냐, 사수할 거냐, 아니면 타협의 하나의 카드로 쓸 거냐라는 것이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또는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는 거는
트럼프가 쉽게 그냥 말씀하신 대로 미국 안으로 돌아오는 고립주의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이제 국익 중심 내지는 좀 하드 파워 중심의 힘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이제 강대국 뭐 패권 정치 뭐 이런 식의 정치를 추구할 것 같다. 그 과정에서는 대신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추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민주주의나 뭐 인권이나 도덕이나 뭐 국제법 이런 거 같은 거는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